안녕하세요. 천년건강교육원 센터장 김병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장은 이제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뭔가요? 신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신장세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장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두 개의 신장이 있고요. 이 하나의 신장에 각 100만 개의 세뇨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개가 있다면은 200만 개의 세뇨관이 있는데 이 세뇨관은 사구체와 뇨관이 합쳐진 하나의 단위입니다. 이러한 단위가 한 신장에 100만 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는 많은 독소가 발생하고 그 독소를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몸의 하수구 시스템을 생각하면 바로 이 신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정상적인 세포가 대사를 할 때, 즉 건강한 세포가 대사를 할 때 나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는 물을 만들어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대사를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도 있는데 그 찌꺼기 중에 하나가 요산, 탄소, 그리고 활성산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몸에서 원활하고 또 효율적으로 배출을 해야지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간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리고 또 요산은 우리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고 탄소는 우리 폐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해독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과 신장이 있고 오늘은 그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신장은 이 세뇨관이 있는데 우리가 세뇨관을 살펴보면은 이 세뇨관은 어떠한 이물질이나 독소를 걸러내는 곳이에요. 사구체와 요관이 합쳐진 게 이 세뇨관인데 이 모든 것들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건강하고 신장 기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갖춰줘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가 생존하고 재생을 해야 됩니다. 생존하고 재생을 하지 못한다면은 세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구체는 점점 죽어가고 또 사구체의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유지, 두 번째는 바로 세포의 대사입니다. 세포가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또 세포의 대사의 핵심인 효소가 필요합니다. 사구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생존하고 재생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에너지가 있어서 대사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세 번째는 세포 대사의 핵심인 효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게 되면은 세포의 기능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렇다면은 사구체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효소가 충분하지 못해서 대사가 점점 안 될 것이고 또 에너지가 부족해서 세포가 대사를 하지 못할 것이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욱더 나아가서는 생명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신장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세포의 생명 유지가 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포의 생명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포에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는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세포 덩어리인데 우리랑 마찬가지로 세포들도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세포가 영양소와 산소를 받는 공급 경로는 바로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들어가고요. 이 피가 모세혈관까지 가야 돼요. 동맥을 타고 모세혈관까지 가면은 모세혈관 주위에 세포들이 이렇게 쫙 포진해 있고 그쪽으로 피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받고 생존하고 재생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면은 신장이 나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피에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가 없고 그리고 이 피가 갈 수 있는 모세혈관 막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당뇨 환자와 고혈압 환자들에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뇨와 고혈압은 혈관을 아주 신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막아나가는 질병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 가장 근본적으로 파면은 우리 피에 영양소와 산소가 없고 또 모세혈관의 막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망가질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 신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과 또 몸에 독이 쌓이면서 생기는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신장은 폐,
신장, 간 그리고 소장과 같이 동시에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어느 정도 기능이 떨어져도 서로 메꾸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신장 수치가 조금 나빠졌다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는 면밀히 얘기하면 신장 본래 기능의 50% 정도는 벌써 저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고 병원에서 내가 신장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그 진행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피곤이 많이 오고요. 집중이 잘 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가 잘 내리기 시작하고 또 두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소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소변에서 보통 때와 다르게 냄새가 좀 안 좋은 냄새가 지속된다거나 또 거품이 자주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품과 단백뇨는 다릅니다. 단백뇨가 있는 사람들이 거품뇨는 있을 수는 있지만 거품뇨가 있다 그래서 다 단백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체에 거품뇨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고 독소를 원활하게 거르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품뇨가 자주 있다. 그리고 지속이 된다. 또는 이 소변의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내가 물을 좀 많이 마시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또는 소변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장에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신장이 나빠지면은 소화가 되지 않고 또 헛구역질이 나고 하는 일도 있고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몸이 가렵기 시작하고 이제 부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장 건강을 좀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 건강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은 신장세포, 즉 사구체 세포로 가는 피의 흐름을 막고 또 그 피가 가는 혈관을 막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음식이 곧 신장을 망치게 하는 음식입니다. 신장을 가장 망치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바로 튀김입니다. 이 튀김은 활성산소가 아주 강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튀김을 만들 때 아주 고온의 기름에 튀기기 시작합니다. 벌써 우리가 고온의 기름을 가열하기 시작하면은 그 환경 자체가 엄청난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밀가루 옷을 입혀서 전분 옷을 입혀서 넣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활성산소를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높은 온도에서 기름으로 튀겨질 때 음식 안에 있던 지질들이 과산화지질로 변합니다. 이 과산화지질은 아주 강력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들어오면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혈구를 파괴하기 시작해서 혈액의 양을 줄어들이고 그리고 이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석회질이나 점액질이나 이물질이 혈관을 막게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는 우리 장벽에 잘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은 장벽에 붙으면 안 되고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장벽에 붙다 보니까 배출되지 못하고 장벽에 붙어서 계속 썩게 됩니다. 썩을 때 발생하는 것은 가스와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다시 우리 혈액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혈액에 영양소와 산소가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독소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 독소가 혈구를 파괴하고 혈관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흰 쌀밥, 국수, 빵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신장을 나쁘게 하는 음식입니다. 또 다른 음식이 있는데 바로 삶은 섬유질입니다. 삶은 섬유질 또한 우리 장벽에 잘 붙습니다. 이 섬유질이 우리가 생섬유질을 먹으면은 유익균도 있고 장을 청소해주고 장의 벽에 붙은 음식을 청소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섬유질은 반대 역할을 합니다. 장벽에 붙고 탄수화물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혈관 막힘을 보면은 혈관 막힘의 가장 큰 원인은 석회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수술을 하거나 할 때 혈관을 딱 열어보면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플라크입니다. 석회예요. 그렇다면은 이 석회질이 우리 혈관을 가장 많이 막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석회질의 원인을 우리 현대의학에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 정제입니다. 칼슘 정제를 먹으면은 우리 혈관에 석회로 낀다는 논문들이 많고요. 또 비타민 D 정제나 정맥 주사입니다. 비타민 D 정제나 정맥 주사를 맞게 된다면은 연부 조직에
석회로 낀다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 연부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각 조직들과 혈관, 림프 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C 영양제는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의학계에서는 몸의 결석, 즉 석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네 번째 원인은 고염식입니다. 이제 고염식을 많이 하면은 고염식도 어떻게 보면은 산화된 미네랄이에요. 산화된 소디움과 산화된 클로라이드, 즉 염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의 재료로 쓰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볼 때 이 논문들이 하는 얘기는 산화된 미네랄이나 산화된 비타민은 인체에 들어와서 석회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생활이나 챙겨 먹는 영양제를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의 식생활에서 석회질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산화된 미네랄이나 산화된 비타민 또는 영양제는 이 산화된 미네랄과 산화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식생활에서 줄여나가면 줄여나갈수록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망가진 신장을 되살리는 음식은 바로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혈액순환의 저하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네 가지 채소입니다. 이 네 가지 채소는 채소 중에서도 특히 해독력이 강한 채소입니다. 첫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채소입니다. 영양도 가장 많고 또 해독력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염소라는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염소는 우리의 신장을 정화시켜주고 또 신장과 같이 일을 하는 간을 정화시켜주고요. 또 이 비트에는 비타민 B12와 철분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 코발트와 철분이 있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은 빈혈입니다. 거의 다 빈혈이에요. 이 신장 환자들의 빈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은 그 외에도 이뇨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환자들의 부종 해결이나 또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이뇨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밭미나리입니다. 이 밭미나리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와줘서 죽어가는 세포, 즉 신장 세포의 재생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하고 해독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꼭 밭미나리입니다. 논미나리가 아니라 밭미나리가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먹어준다면은 인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이뇨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소들을 좀 어떤 조리 방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채소로 먹는 방법입니다. 현대학에 나오는 여러 의학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근거가 있고 또 가장 의학계에서 좋다고 말하는 음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채소, 과일, 씨앗입니다. 이런 논문들은 수천 개의 논문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 영양분들을 연구한 논문들입니다. 방법이 다르지만은 일관성 있게 결과는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것이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논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방법입니다. 이 논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설을 방법으로 인해서 증명해내는 것을 논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 좋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가설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논문을 볼 때 항상 주의해서 보는 것이 가설과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채소가 좋다는 논문들을 자세히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은 다 생으로 먹은 방법들입니다. 왜 우리가 생으로 먹어야 되냐면은 우리 인체에 해독을 하고 죽은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분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입니다.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가장 중요한 영양분으로서 죽은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주 요소인데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여러 논문들에 의하면은 40도가 넘으면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인체를 살리는 영양을 먹기 위해서는 파괴되지 않는 그 영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생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장이 나빠지면은 신장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장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간과 소장 또한 기능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간 기능의 저하는 많이 있습니다. 간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화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장 환자들은 신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에도 문제가 있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소화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섬유질을 우리가 대량 섭취한다면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은 식사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소화 범위 내에서 먹고 그 외에 이제 질병의 치유나 예방을 위해서 먹는 영양이라면은 섬유질을 제거해서 간이나 소장과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생즙을 내게 된다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채소에 있는 물에서 이렇게 딱 보존이 돼 있고 나머지 섬유질은 배출이 돼서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방법으로 먹게 된다면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 인체에서 칼륨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 또한 저하가 돼 있습니다. 채소는 우리 인체를 살리는데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들은 칼륨의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먹을 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장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분은 꼭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녹즙의 양과 횟수를 먹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센터에는 많은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당뇨로 인해서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찾아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사구체 여과이 회복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회복할 때 꼭 먹는 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즙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상담을 받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건강을 회복해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즙을 내서 먹으면 뭐 혈당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즙을 내서 먹으면은 혈당은 오릅니다. 이거는 혈당이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혈당이 높이 그리고 빨리 오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죠. 정상적인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밥 먹으면 혈당 오릅니다. 그리고 즙을 내 먹으면 또 혈당이 오르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질병의 증상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할 것이냐입니다. 우리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질병의 진행을 늦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질병은 분명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혈당 관리를 한다 그래도 당뇨 환자들은 100% 합병증이 오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의 인체가 망가져서 신장이 망가져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체의 원리를 하면은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았는지, 왜 내 신장세포가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점점 죽어갔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신장세포를 죽어가는 식생활 습관을 그만하고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식생활 습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를 먹기 위해서는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인체에 부담 없이 그리고 흡수와 활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즙인데 이렇게 먹게 된다면은 혈당은 오르지만 우리 인체가 점점 회복함에 따라서 혈당이 오르는 게 점점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즙을 먹었더니 혈당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몸이 좀 회복되니까 요만큼 올라가고 또 나중에는 점점 정상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 자꾸 증상이나 수치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원인 해결에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질병 치료의 방법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인 당뇨 환자 수가 막 2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서 이렇게 당뇨가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한국에서 지금 당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식생활에 있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이 저하되는 것을 당뇨라고 얘기합니다. 인슐린이 저하가 돼서 당을 올바르게 저장하지 못하고 이게 혈중으로 계속 흘러나와서 그 많은 혈당을 소변으로 내보낼 때 우리는 거를 당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식생활이 췌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가 인체에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하게 도와주고 또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나 내분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독소를 만듭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계속해서 흥분시킬 수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안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게으르게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TV를 계속 시청한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엔 또 핸드폰을 계속 봐서 점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신경세포 또한 게으러지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습관들이 합쳐져서 당뇨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고 심장병 환자가 많은지를 살펴본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은 당뇨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섭취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대표적으로 꼽은 식품이 뭐냐면은 씨앗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당뇨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진행되기 전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당뇨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내가 당뇨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도 좋은 증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잦은 피곤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또한 피부가 얇아지거나 또 피부가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간 착색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또 충분한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졸립니다. 특히 이 식곤증, 밥 먹고 나면 많이 졸리는 이것도 당뇨의 전조 증상으로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단계 많이 당깁니다. 이 단계 많이 당기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현대학에서는 우리 인체에 항체가 많은 음식이 당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항원 아시죠? 코로나 항원.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항원 검사하면은 양성이면은 나쁜 거잖아요. 이 코로나 항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인체에서는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독소가 들어오면은 항체가 만들어진다. 항체가 많다면은 우리가 그 독소에 많이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몸이 당기는 음식은 독소가 많은 음식을 당긴다라는 걸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뇨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인체에 칼슘이 결핍했을 때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칼슘이 결핍하면은 가장 먼저 당기는 음식이 단 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단 음식은 칼슘을 가장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 게 자꾸만 당긴다. 그러면은 내 몸이 점점 당뇨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뇨가 진행이 이미 되기 시작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당뇨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잦은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소변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우리 몸이 자꾸 당을 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또 자꾸만 허기가 지기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자꾸 저장하지 못하고 이 에너지가 혈액에 당의 형태로 떠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을 우리 몸이 또 원활하게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간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간은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 에너지 대사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당뇨 환자들은 항상 힘이 없고 또 자주 허기가 지고 저혈당 증세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뇨가 생기는 음식이나 식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는 인슐린 저하입니다. 즉 췌장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을 당뇨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췌장세포는 대사를 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췌장세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줘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췌장세포의 생존입니다. 생존을 하지 않는다면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혈액 안에는 그 세포가 먹고 숨쉬고 살 수 있는 영양소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포가 영양소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 세포는 굶어 죽습니다. 세포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세포는 질식사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세포는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혈액에 독소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혈액의 양이 풍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깨끗하고 건강한 피가 갈 수 있는 모세혈관이 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맥과 정맥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맥과 정맥 옆에는 세포가 없고 또 세포는 동맥과 정맥으로부터 피를 받지 않습니다. 모세혈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중에서 가장 직결적으로 세포와 연결된 혈관은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으로 가는 피의 양이 풍부하고 깨끗하고 또 모세혈관이 뻥 뚫려 있을 때 우리 췌장세포는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혈액이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 혈액 안에 존재하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먹는 식생활과 생활습관과 직결적입니다.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음식은 튀김입니다. 그리고 육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벽에 잘 붙는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을 삶았을 때 이것 또한 우리 장벽에 잘 붙기 시작합니다. 내 식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볼 때 튀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육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삶은 섬유질이나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은 내 이러한 식단은 당뇨병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식단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체가 살아갈 때 세포가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효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결여된 식단을 우리가 먹는다면은 이거는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은 삶은 음식이 주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 육류 위주의 식사, 또 튀김, 거기에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결여된 식단입니다. 그럼 이런 당뇨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당뇨를 이제 예방하는 음식, 즉 당뇨를 막는 음식은 우리 췌장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음식이고 또 그 혈액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때 가장 갖춰져야 될 조건은 모세혈관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모세혈관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석회질과 점액질과 이물질입니다. 그리고 지방인데 지방보다는 석회질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석회질과 점액질과 이물질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석회질과 이물질과 점액질을 인체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뚫어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은 우리 인체에 어디에든 무슨 문제가 있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녹여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 연탄 보일러를 많이 썼어요. 연탄 보일러를 쏘면은 방이 한 군데는 따뜻하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약간 차갑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물을 계속해서 보일러로 돌리다 보면은 거기에 석회질이 껴서 이제 많이 막히는 곳은 석회질 때문에 물이 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술자님이 오셔서 유기산을 보일러 그쪽으로 확 타면은 유기산이 돌면서 석회질을 다 청소해 줍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막혔다면은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일, 즉 신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유기산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거나 당뇨의 환자들은 신과일을 주로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줄 수 있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당뇨를 막는 음식은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칼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당뇨는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칼슘이 왜 중요하냐면은 칼슘은 우리 혈액의 강력한 해독 인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혈액에 독을 공급한다 그래도 칼슘이 충분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피가 풍부할 때 꼭 필요한 게 칼슘입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곳은 골수예요. 골수는 대퇴골이나 두개골이나 또 우리 골반뼈 같이 면적이 넓은 곳에 존재하는데 골수가 튼튼하려면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뼈가 단단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채소, 우리 당뇨를 예방하거나 당뇨 치유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B3, B5, B7, B9, 그리고 B12, B15, B17까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씨앗 종류입니다. 이 비타민 B군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B군은 세포의 재생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금은 췌장의 세포가 죽어서 재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한 유기산을 먹어서 혈관을 뚫어주고 그리고 채소에 있는 충분한 칼슘이 들어가서 췌장 세포를 살리고 또 새로운 세포가 재생될 때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을 우리가 씨앗으로 공급해 준다면은 췌장 세포는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당뇨는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막는 음식, 신과일, 유기산, 그리고 채소에 있는 칼슘, 씨앗에 있는 비타민 B군입니다. 그 신과일은 어떤 것들을 예시로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유기산이 과일 중에서 가장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들어오는 즉시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또 체내에 몇십 년 동안 쌓였던 독소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이 가장 좋고요. 또 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신과일은 자몽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양을 늘리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몽에는 코발트라는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 좋은 영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코발트는 우리 인체에서 DNA, 즉 유전자를 표현할 때 꼭 필요하고 혈액을 생성해내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때 필요한 것 또한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자몽을 먹어주면 상당히 좋고요. 또 이제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강력한 항산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또한 아주 좋은 신과일입니다. 그런데 또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높아진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과일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그게 더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연구를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인데 2010년도에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투석을 하는 환자 중에서 당뇨로 인한 환자가 70%가 넘는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이 연구는 2016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에서 87.4%가 합병증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온 연구인데 철저한 혈당 조절과 고혈압 조절을 한들 당뇨를 진행을 막지 못하고 있으면 또 최근에는 만성 합병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는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정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을 모아서 혈당 조절을 철저히 시켰지만은 합병증을 막지 못했다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연구를 살펴보면은 혈당 조절이 당뇨 치료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당을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 한들 질병은 진행이 되고 합병증은 꼭 옵니다. 그렇다면은 당뇨 환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뇨의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당뇨의 원인은 췌장세포가 살아남지 못해서 췌장세포가 대사를 하지 못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혈당 조절에 치중할 게 아니라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를 살리는 식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살리는 식생활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이 많은 과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혈관이 뚫리고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소인 활성산소를 없애고 이러므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받고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재생이 될 때 인슐린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근본이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혈당 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되는 게
과일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과일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가 아니라 과일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근무할 때 저희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과일을.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낫습니다. 이게 인체의 원리에 맞는 식생활입니다. 그럼 이 과일도 아까처럼 즙으로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이 과일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즙을 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죽고 또 혈관이 계속 막혔기 때문에 혈관 막힘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세포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유기산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줘야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력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소화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흡수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소화기가 거의 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질병의 경로가 그래요. 소화기가 질병에 들고 간이 질병에 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 온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이 과일이 좋다 그래서 과일을 대량으로 먹기 시작하면은 소화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체의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주고 소화기에 부담이 되지 않고 흡수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생즙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과일즙을 먹는다 그러면은 겁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저희 천연건강교육원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 당뇨 환자들이 이제 과일즙을 잘 안 드시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과일즙을 섭취하기 시작을 할 때 이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당뇨 환자분은 이 당화혈 색소가 12.3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원리를 모르다가 인체의 원리를 깨닫고 이제 과일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과일즙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분은 6개월을 이수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12.3이었던 당화혈 색소가 5.4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5.4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세요. 저희 센터에는 많은 당뇨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원리에 맞는 해결 방법을 해 나가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과일즙을 먹으니까 당이 치기 시작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당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과 같이 들어오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또한 유기산은 인체를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아 먹는 거랑 즙으로 먹는 거랑 비슷한가요? 즙을 먹는 것과 갈아 먹는 것은 이 목적이 다릅니다. 즙을 먹는 것은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갈아 먹는 거는 섬유질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믹서기를 갈기 시작을 하면은 섬유질을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는데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이 섬유질 안에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믹서기가 돌아가면서 섬유질을 자를 때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어느 정도 같이 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파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갈아 먹으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공급이 떨어지고 또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와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필요한 영양인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비타민을 그냥 정제한 비타민 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판용 과일 주스 이런 어떤 정제 과당이 들어간 걸 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과의 차이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또 손쉽게 먹기 위해서 찾는 것이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공통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정제나 정맥 주사로 맞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는 인체에 어떠한 질병도 예방하지 못하고 또 호전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비타민이나 효소, 미네랄 이런 걸 정제로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많은 환자분들한테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즘에는 또 레몬즙이나 이런 것들이 먹기 편하게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통되기 위해서 멸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멸균 과정을 거치는 이 공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좋은 멸균인데 40도만 넘어도 파괴되는 이 중요한 영양소들이 좋은 멸균 즉 69도에는 분명하게 파괴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압력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압력을 썼을 때도 영양소는 파괴가 되고요. 자외선을 썼을 때도 영양소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먹는 거는 이런 영양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또 그 파괴된 영양소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비타민을 또 더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인체에 들어와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생으로 즙을 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값지면 값질수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듯이 우리 몸에 정말 값진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생채소는 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괜찮을까요?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씨앗에는 독소는 없습니다. 옛날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독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소에 있는 독소나 씨앗에 있는 독소는 요즘 논문들에 살펴보면은 그러한 독소들의 목적이 채소가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독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채소를 괴롭힐 수 있는 유해균이나 여러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던 그게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서 꼭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와서도 균이나 기생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소는 없습니다. 과일을 후식으로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일을 섭취하는 적절한 때 같은 게 있을까요?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에 먹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소화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위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위산과 위의 연동으로 인해서 썩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들어오는 식도와 위를 막고 있는 들문도 막고 있고 또 위와 십이지장을 이렇게 가르는 유문도 이렇게 막고 있는데 여기 위에 밑에 유문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 센서는 얼마나 당분화가 됐는지를 센서 딱 대면은 유문을 열어서 음식을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일은 과당이 있기 때문에 당분화가 빨리 됩니다. 이게 채소와 섞이거나 곡식과 섞이면은 곡식과 채소는 더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과일은 벌써 다 소화를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소화가 덜 된 곡식과 채소가 과일과 같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소장에서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는 꼭 공복에 먹는 게 좋고 다른 음식과 썩지 않고 과일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그 증상으로 비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간 건강과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비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간은 에너지 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을 태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하고 그리고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간이 그 음식물을 가지고 인체에 꼭 필요한 효소나 여러 가지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몸 전체로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이 원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들어와서 잘 연소시키고 그거를 활용하게 되는데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에너지나 이 영양분은 우리 인체에 점점 떠돌아다니면서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또는 악영향을 끼치는 독소로 변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 좋아야지 비만이 생기지 않고 또 간이 안 좋으면은 비만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 건강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비만에서 좋아지기 위해서는 간이 좋아져야지 비만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살만 빼려고 하면은 간단해요. 그냥 모든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몸은 살은 빠집니다. 근데 이때 빠지는 살은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먹지 않고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해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빠지기 때문에 몸은 힘이 없고 점점 더 에너지는 떨어지고 근 감소가 오고요. 또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우울증도 오게 됩니다. 또 살은 뺐는데 금방 요요가 오는 현상도 단백질이 빠졌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만인 분들은 간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을 택하면은 자연스럽게 인체에서 쌓인 독소들을 없애고 또 인체에 쌓인 여러 가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간은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입니다. 간을 자동차라고 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은 기름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간을 가지고 태어나서도 연료가 없으면은 이 간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간을 괴롭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했어요. 소화불량, 과식, 간식, 폭식, 또 불규칙적인 식사, 야식 이런 것들은 소화불량의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활성산소가 많은 튀김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삶은 섬유질들을 많이 먹었고요.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간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과식하지 말고 간식하지 말고 폭식 그리고 불규칙적인 식사 꼭꼭 씹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튀김을 먹지 않아야 되고 정제된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간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간을 살리는 음식은 바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우리 인체에서 간이 부담되지 않고 그 아미노산을 잘 쓸 수 있는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은 아미노산이 콩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충분히 먹어주고 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충분한 생채소와 생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간은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앗이든 상관없을까요? 이 씨앗에는 여러 가지 씨앗이 있는데 저희 엔젤식품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는 5가지 씨앗이 우리 인체의 가장 활용도나 흡수력 또는 이 항산화 작용으로 간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이 바로 첫 번째는 생기리입니다. 두 번째는 생참깨이고요. 세 번째는 홍아씨, 네 번째는 생메밀, 다섯 번째는 달맞이 꽃씨입니다. 이 5가지의 씨앗과 당근을 같이 먹어주면은 이 항산화 작용이 배가 돼서 몇 배가 돼서 간을 훨씬 더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연구소에서 SIC급 논문에도 2번이나 게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씨앗과 당근을 같이 먹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당근에는 강력한 해독인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베타카로틴이 엄청 풍부합니다. 해독력만으로 따진다면은 당근을 따라올 채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당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간에 해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해독인자입니다. 간을 통하는 혈관 안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면은 간으로 가는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간의 정화 능력을 훨씬 더 뛰어나게 해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은 간의 기능을 살리는 데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과 당근을 어느 정도로 좀 먹으면 며칠부터 좀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당근과 씨앗을 같이 먹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환자분들이 이 당근 씨앗즙을 먹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정말 몸이 좋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보름 만에 여러 가지 내 몸에 피곤함이나 두통이 있었고 몸이 잘 부었는데 좋아졌어요. 또 어떤 분들이 당근 씨앗즙을 열심히 먹고 한 달 만에 살이 20kg가 빠졌어요. 30kg가 빠졌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근 씨앗즙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끔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 들었더니 환자분들은 저와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먹기 시작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인체 건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24시간 계속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숨만 쉬어도 에너지는 소비가 됩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세 끼를 먹을 때 이 세 끼의 공백 시간은 한 4, 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으려면은 적어도 13시간, 14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이 공복 시간이 가장 긴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인체는 에너지 결핍 상태가 됩니다. 이 에너지 결핍 상태가 되게 되면은 세포가 대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을 굶고 이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안 그래도 세포가 대사를 못 하는데 그 시간을 더 연장한다면은 에너지 결핍이 더욱더 심해지고 인체는 불완전 신진대사를 하고 이 불완전 신진대사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독소가 나오는데 활성산소가 증가하고요. 젖산이라는 독소가 나와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에너지의 결핍에 독소의 쌓임 이것들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침 식사 결혈을 여러 가지 만성질환 더 나아가서는 암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보고 있고요. 또 여러 논문들이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 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시려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아침을 굶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그런 간헐적 단식과 그래도 아침을 챙겨 먹는 거 어느 쪽이 더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간헐적 단식, 즉 아침을 많이 굶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간이 부담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 기능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너지 대사를 하는 게 간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계속해서 부족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에너지 대사를 하는 간이 가장 큰 부담을 갖고요. 또 간의 기능이 해독과 효소를 만들어서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간 세포 또한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에너지를 우리가 아침에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간은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태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지방 태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지방을 태운다고 알고 있는데 단백질을 태웁니다. 그래서 비만 있으신 분들이 아침을 굶지 않으면은 단백질을 태우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체가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단백질을 태우게 된다면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고요. 그 아미노산이 또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젖산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액의 독소예요. 그래서 근무력증이 오게 하고 우울증, 관절에도 문제를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은 굶어서 빼는 게 아닙니다. 살은 우리 인체에서 쌓인 독소와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영양을 충분히 먹어주면서 빼는 것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굶어서 빼는 것은 우리 세포를 힘들게 하고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은 원인은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요요가 금방 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해결하고 인체의 원리에 맞게끔 충분한 영양소를 먹으면서 살을 빼는 것은 인체의 독소와 지방을 태우고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빼는 것이지 굶으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굶으면서 빼는 다이어트는 몸을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환자분은 몸무게가 130kg였어요. 아침을 식사 대신에 씨앗즙을 먹게 했어요. 씨앗즙은 칼로리도 많고 영양도 많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쌓인 독소와 지방을 태우게 하는 영양들인데 아침을 씨앗즙을 충분히 먹게 하고 또 이제 점심은 씨앗즙을 아침보다 반 정도만 먹게 하고 저녁은 이제 과일로만 식사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생즙을 끼워 넣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3개월 만에 그 친구가 원래 130kg였는데 60kg가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을 빼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는 굶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영양을 먹으면서 많이 먹으면서 하는 게 올바른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이 잘 타고 독소가 빠지는 이 식사 패턴은 하루 3끼라고 보면 될까요? 그럼요. 3끼인데 이제 씨앗집과 식사와 과일과 이렇게 적절하게 그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식단은 변하는데 3끼 먹으면서 빼는 게 이제 좋은 다이어트입니다. 그 하루 첫 끼가 하루 건강을 좀 좌우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아침 메뉴는 어떤 구성인지. 이제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좋은 아침 식사를 했을 때 우리 인체에 하루 종일 장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 의지의 증강의 힘이 더 높아지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또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게 근육으로 바뀌는 것도 아침을 식사했을 때 가장 많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아침 식사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아침 식사 메뉴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바로 현미밥입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현미밥은 질게 하셔야지 소화가 돼요. 이게 질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변을 봤을 때 그 현미의 그 겨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게 질게 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된 겁니다. 현미밥을 질게 하고 또 좋은 이제 맛있는 샐러드 한 접시 그리고 영양분이 풍부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 요소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당근 씨앗즙 이렇게 딱 먹으면은 이 3가지를 먹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개 먹는다면은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되겠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단백질을 가장 많이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 또한 아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식물성 단백질 두부 맛있는 요리에서 먹고 하면은 단백질을 잘 소화시켜서 흡수해서 근육으로 합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사가 됩니다. 그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완전 식품인 뭐 계란 2알, 3알을 삶아 먹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식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침에 이제 계란을 드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계란을 몇 번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질병이 있고 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질병들을 살펴보면은 현재 존재하는 질병 중에 거의 90% 넘는 질병은 염증이 기반입니다. 염증의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혈액에 존재하는 독소, 두 번째는 이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인자의 결핍, 세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계란 또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인체에 나쁜 이유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아미노산은 다시 체단백, 즉 세포의 단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은 재생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체단백이 분열이 되게 돼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합체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5-6가지의 단계가 일어날 때마다 동물성 단백질은 젖산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젖산은 인체에 심각하게 염증을 만들어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은 영양만 분석하면은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인체에 들어와서 그게 어떠한 식으로 돌아가는지 기전과 원리를 알게 된다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계란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레몬술을 이제 마셔야 되는 이유와 또 이제 건강한 섭취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레몬술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들은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각종 장기를 만들고 이 장기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라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더 기본적인 단위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이 세포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피인데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가 우리 세포들에게 충분히 가지 않으면 세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재생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 상태를 질병화됐다 또는 노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건강해서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라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에 있는 유기산은 막힌 혈관을 뚫고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뿐만 아니라 림프의 순환 또한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레몬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레몬에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징크 또한 풍부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제들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를 즉각 무찌르고 또 인체에 쌓였던 독소 또한 내보내는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은 자주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레몬을 먹으면 산이 많아서 이제 이빨이나 위에 안 좋다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이 레몬은 산이 좀 강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는 레몬보다 산도가 더 낮아요. 레몬의 산도는 한 2.5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는 2입니다. 산도가 2.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들어와서 위를 더 나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면은 이게 염증이 있으니까 레몬이 들어오면 쓰라리겠죠. 마찬가지에 우리가 여기 상처가 났을 때 레몬을 보면은 쓰라리듯이 하지만 레몬이 상처를 더 악화시키진 않습니다. 쓰라리게 하지. 그래서 레몬이 위염이나 위궤양을 만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이 치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인체에 그대로의 치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레몬이나 신과일 주스를 공급했을 때 치아를 녹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0몇 년 동안 레몬을 먹고 있는데 뭐 치아를 녹이거나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자분들 또한 레몬을 많이 먹고 있는데 치아를 녹인다, 뭐 치아가 나빠졌다, 오히려 반대로 치아가 건강해졌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요즘에 이 레몬즙이랑 올리브 오일을 섞어가지고 소주잔 한 컵 이렇게 샷으로 드시는 분도 많고 제품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레몬과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이제 위에도 상당히 좋고 염증 치료에도 상당히 좋고 또 레몬 또한 해독과 우리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레몬은 레몬 혼자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과 오일이 섞이게 된다면은 물과 오일이 섞이게 되는데 물과 오일이 우리 인체에서 들어와서 흡수되는 경로는 다릅니다. 올리브유는 바로 림프관을 타고 즉시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장 세포에서 흡수가 돼서 이제 혈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경로에서 우리가 왜 림프에 오일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혈액에 물이 들어가는지는 우리 인체의 원리를 알면은 쉽게 설명이 됩니다. 둘이 같이 섞이게 되면은 흡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화 기능이 너무 좋아서 섞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면 섞어 드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몬수를 하루에 뭐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적절한 이제 음용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먹으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내 몸 상태가 그거를 받아주느냐입니다. 내 몸에 위염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그럼 처음부터 많이 못 드세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수를 직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약산성인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속이 자주 쓰린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럼 오렌지 주스를 드세요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에게 제가 드린 말씀은 아침 식전 30분 전에 오렌지 주스 200cc, 또 점심도 똑같이 200cc, 식전에, 저녁 또한 식전에 200cc씩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얘기하기에 그러면은 오렌지는 산이고 또 당이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렌지 주스를 먹어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레몬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레몬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레몬 한 50cc에 물 한 200cc 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속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은 하루에 한 번 먹다가 나중에 이거를 뭐 2-3번 늘리면 되는데 레몬즙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흡수에 문제가 생겨서 썩어서 방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식전에 드시고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을 직접 좀 세척해서 즙을 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정제된 걸 파는 것보다는 올바른 세척법 같은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레몬을 먹을 때 이제 세척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스탠데아 있잖아요. 스탠데아에 물을 딱 받아놓고 거기에 레몬을 좀 담가 놓으세요. 베이킹소다나 식초 섞지 마시고요. 그냥 맹물에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2, 3분 후에 이제 흐르는 물에 한 2-3번 린스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였는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냥 물과 맹물과 베이킹소다에 있는 물 2가지 담가 놓고 세척하는 방법을 했을 때 그냥 맹물에 담가 놓고 2-3번 이렇게 린스했던 곳에서는 100% 농약이 제거가 됐고요. 베이킹소다에 담궈놨을 때는 한 92%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이 실험을 하버드에서 한 실험을 우리나라 KBS에서 또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식초를 하나 더 더했어요. 베이킹소다에. 그랬더니 가장 많이 농약이 제거가 된 것은 맹물이었고 베이킹소다와 식초에 담궈놨을 때는 비슷하게 한 92%에서 한 94%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맹물이에요. 그리고 껍질은 꼭 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 껍질에는 이 레몬의 중요한 가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가 그렇게 강한 독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섭취했을 때는 우리 인체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한 연구에는 과일 파리한테 이 독소를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주입했을 때 과일 파리의 생식기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조금은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먹게 된다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육은 괜찮나요? 과육에는 어떠한 독소도 없고 과육은 많이 드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레몬을 딱 껍질을 벗게 되면은 그 하얀 속껍질이 있잖아요. 그 껍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후에 뱃살과 내장 지방이 만병의 근원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빼시려고 걷기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뱃살이 좀 빠질 수 있을까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뱃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걷기 운동은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걷는다면 더 좋은 운동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인체는 살과 지방을 태울 때 꼭 필요한 영양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 뱃살이나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봐봐요. 자동차가 우리가 기름을 넣는다 그래서 막바로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연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름과 산소가 만나야 돼요. 기름과 산소가 만나서 이제 거기서 팍 충돌이 일어나면서 불이 일어날 때 엔진이 피스톤질을 하면서 이제 연소를 하게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걷는다 그래도 기름을 태울 수 있는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영양분 즉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으면은 지방, 뱃살 안 태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히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어가면서 열심히 걷고 또 거기 걷는 게 그냥 살살 걷는 게 아니라 팔도 이렇게 크게 하고 또 보폭도 크게 해서 약간 허헉거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걸음을 하게 된다면은 뱃살은 효과적으로 빠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살을 뺄 때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근력 운동이 꼭 가야 됩니다. 이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초 대사량의 증가입니다. 내장 지방이나 뱃살이 많은 분들은 기초 대사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대사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커지면은 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은 인체의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더 원활하게 돼서 우리 몸에서 쌓여있던 독소를 배출하고 또 쌓여있던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계속 공급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원활하게 타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과 같이 한 반반 정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근력 운동이 한 3분의 2, 유산소 운동이 한 3분의 1 이 정도만 돼도 더 효과적으로 이제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